저, 와타나베, 정말 나를 좋아해? 물론이지.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럼 내 부탁 두 가지만 들어줄래? 세 가지라도 들어주지. 나오코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두 가지면 돼. 두 개면 충분해.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만나러 와준 것에 대해 내가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것. 정말 기쁘고 정말 도움이 됐어. 혹시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해도 사실 그랬어. 또 만나러 올게. 하고 나는 말했다. 또 하나는 뭐지? 나를 기억해줬으면 해. 내가 존재했고 이렇게 자기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나 기억해줄래? 물론 언제까지나 기억할 거야.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그녀 외투의 어깨 부분 위에서 하늘하늘 춤추고 있었다.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먼저보다 훨씬 우리 쪽에 가까이 있는 듯이 여겨졌다. 나오코는 작은 언덕 같은 곳으로 오르더니 소나무 숲을 빠져나가 비스듬한 비탈길을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 두세 걸음 뒤를 따라 걸었다. 이쪽으로 와. 그 근처에 우물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나는 그녀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나오코는 멈춰서서 방긋 웃으며 내 팔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길을 둘이서 나란히 걸었다. 정말 언제까지나 나를 잊지 않을 거지? 하고 그녀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물었다.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거야. 하고 나는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가 있겠어.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 말로 해버리면 평범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공기덩어리로서 몸 안쪽에서 느꼈던 것이다. 문진 속에도 당구대 위에 나란히 놓여있는 네 개의 빨갛고 하얀 공 안에도 죽음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미세한 티끌처럼 뱃속으로 들이마시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죽음은 언젠가는 확실히 우리를 자신의 소나기에 쥐게 된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음에 붙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다. 하고. 그것은 나에겐 지극히 당연하고 논리적인 명제로 생각되었다. 삶은 이쪽에 있으며 죽음은 저쪽에 있다. 나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는 없다. 그러나 기즈키가 죽은 밤을 경계로 해서 나로선 이제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 없게 돼버렸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 따위가 아니다. 죽음은 나라는 존재 속에 본질적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그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17살의 5월 밤에 기즈키를 붙잡았던 죽음은 그때 동시에 나를 붙잡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그런 공기덩어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18살의 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심각해지지 않으려고도 노력하고 있었다. 심각해진다는 것이 반드시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어슴푸레하게나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음은 심각한 사실이었다. 나는 그런 숨막히는 이율배반 속에서 끝없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확실히 기묘한 나날이었다. 삶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죽음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별로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녀는 고개를 기울여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충분하지 않다와 아주 부족하다의 중간 정도? 늘 굶주려 있었어, 나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사랑을 듬뿍 받아보고 싶었어. 이젠 됐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한 번이면 되는 거였어. 딱 한 번이면.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내게 그런 걸 줘본 적이 없었어. 어리광을 부리면 밀쳐내고 돈이 든다고 꾸중만 하고. 줄곧 그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 1년 내내 100%내 생각만 하고 사랑해줄 사람을 내 힘으로 찾아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든가 6학년 때 그렇게 결심했어. 대단하네. 하고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 성과는 있었어? 어려운 일이지.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그리고 연기를 바라보면서 얼마 동안 생각하는 듯 했다. 아마도 너무 오래 기다린 탓일지도 몰라. 난 굉장히 완벽한 걸 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완벽한 사랑을? 아니, 아무리 내가 욕심쟁이라지만 거기까진 바라지 않아. 내가 바라는 건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가령 지금 내가 자기에게 딸기 쇼트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하면 말이야. 그럼 자기는 모든 걸 집어치우고 그걸 사러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헐레벌떡 돌아와서 자, 미도리, 딸기 쇼트케이크야 하고 내밀겠지. 그러면 나는 응, 이런 건 이제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그걸 창밖으로 휙 내던지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건 사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나는 조금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관계 있어. 자기가 알지 못할 뿐이야. 하고 미도리는 말했다. 여자에겐 말이야. 그런 게 굉장히 소중할 때가 있는 거야. 딸기 쇼트케이크를 창밖으로 내던지는 행동이? 그래. 난 상대방 남자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알았어, 미도리. 내가 잘못했어. 네가 곧 딸기 쇼트케이크가 먹고 싶지 않게 되리라는 것쯤은 짐작했어야 했는데 내가 당나귀 똥만큼 바보스럽고 무신경했어. 사과할 겸 다시 한번 뭔가 다른 걸 사다 줄게. 뭐가 좋아? 초콜릿 무스? 아니면 치즈케이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난 그렇게 받은 것만큼 분명하게 상대방을 사랑할 거야. 지극히 불합리한 이야기 같은데. 하지만 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고 미도리는 내 어깨 위에서 조그맣게 고개를 저었다.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건 아주 사소한 혹은 시시한 곳부터 시작되는 거야. 거기부터가 아니면 시작되지 않는 거지. 너처럼 생각하는 여자아이를 만난 건 처음인걸?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꽤 많아. 하고 그녀는 손톱의 살갗 부분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난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그저 솔직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야. 별로 남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다들 농담 아니면 연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가끔 모든 게 다 귀찮아져 버리지만. 하스미 씨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택시 좌석 한 귀퉁이에 기대고 있었다. 작은 금귀고리가 차가 흔들릴 때마다 반짝반짝 여린 빛을 발했다. 그녀의 미드나이트 블루 원피스는 마치 택시 한 구석의 어둠에 맞춰 만들어진 것 같았다. 옅은 빛깔로 칠해진 그녀의 예쁜 입술이 혼자서 뭐라 중얼거리다 마는 것처럼 이따금씩 삐죽거렸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나가사와 선배가 왜 그녀를 특별한 상대로 선택했는지를 알 것 같았다. 하스미 씨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가사와 선배라면 그런 여자를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스미라는 여성 속에는 뭔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드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녀 스스로 강한 힘을 내어 상대를 뒤흔드는 게 아니었다. 그녀가 발산하는 힘은 적지만 그것이 상대의 마음에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택시가 시부야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줄곧 그녀를 응시하며 그녀가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이 감정의 흔들림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은 12년이나 13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나는 어떤 화가를 인터뷰하기 위해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가 있었다. 해질녘 근처 피자하우스에 들러 맥주와 피자를 먹으며 기적처럼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내 손과 접시, 테이블과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온통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마치 특수한 과즙을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쓴 듯한 선명한 붉은 빛이었다. 그런 압도적인 석양 속에서 나는 문득 하스미 씨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일으켰던 내 마음속의 소용돌이가 무엇이었던가를 이해했다. 그것은 채워질 수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채워질 수 없을 소년기의 동경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타오르는 듯한 순진무구한 동경을 벌써 까마득한 옛날에 어딘가에 잊어버리고 왔기에 그런 것이 한때 내 안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오랫동안 잊어버린 채 살아온 것이다. 하스미 씨가 흔들어 놓은 것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나 자신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거의 울어버릴 것 같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정말이지 특별한 여자였다.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구원했어야만 했다. 저기 있잖아. 뭔가 말 좀 해줘. 하고 미도리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무슨 이야기? 뭐라도 좋아. 내 기분이 좋아질 만한 것. 아주 사랑스러워. 미도리. 하고 그녀가 말했다. 이름을 붙여서 말해줘. 아주 사랑스러워, 미도리. 하고 나는 고쳐 말했다. 아주라니, 얼마만큼?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말라붙어버릴 만큼 사랑스러워. 미도리는 얼굴을 들고 나를 보았다. 자긴 표현 방법이 정말 독특해. 너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니 흐뭇한데? 하고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더 멋진 말을 해줘. 네가 너무 좋아, 미도리. 얼마만큼 좋아? 봄날의 곰만큼. 봄날의 곰? 하고 미도리가 또 얼굴을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봄날의 곰이라니? 봄날에 들판을 네가 혼자 거닐고 있으면 말이지. 저쪽에서 벨벳처럼 털이 부드럽고 눈이 또랑또랑한 귀여운 아기 곰이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내게 이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가씨. 나와 함께 뒹굴기 놀이 안 할래요? 하고. 그래서 너와 아기 곰은 서로 부둥켜 안고 클로버가 무성한 언덕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온종일 노는 거야. 어때? 멋지지? 아주 멋져. 그만큼 네가 좋아. 미도리는 내 품에 깊숙이 안겨왔다. 최고!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만큼 내가 좋으면 내 말은 뭐든지 들어주겠네. 화 안 낼 거지? 그럼. 그리고 날 언제까지나 소중히 생각해 줄 거지? 물론.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짧고 부드러운 사내 같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다 잘 될 테니까. 하지만 무서워 나. 하고 미도리가 말했다. 3시 반이 되자 그녀는 이제 가봐야 해. 언니와 긴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하고 말했다. 우리는 전철역까지 걸어가 거기서 헤어졌다.
헤어질 때 미도리는 내 코트 주머니에 4번 접은 리포트 용지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말했다. 나는 그걸 전철 안에서 읽었다. 지금 자기는 콜라를 사러 갔고 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벤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는 나로서도 처음이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자기에게 전달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거의 아무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렇지? 저기, 알고 있어? 자기는 오늘 내게 몹시 가혹한 행동을 했다는 걸. 자기는 내 머리 모양이 달라진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지? 나 고생해가며 조금씩 머리를 길러 지난 주말에야 겨우 여성스러운 머리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자긴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잖아. 제법 예쁘게 되어 오랜만에 자기를 만나 놀래주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알아차리지도 못했으니 그건 너무했잖아. 하긴 자기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겠지? 나도 여자라고. 얼마나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몰라도 조금쯤은 나를 제대로 봐주면 안 돼? 단 한마디. 그 머리 예쁜데? 라고만 해줬어도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하든 아무리 다른 생각에 깊이 빠져있든 난 자기를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거짓말을 할 거야. 언니와 긴자에서 만날 거라는 건 거짓말이야. 난 오늘 자기 집에 가서 잘 생각으로 잠옷까지 갖고 왔다고. 그래, 내 백 속엔 잠옷과 칫솔이 들어있어. 참 어리석기도 하지. 그런데 자긴 자기 집으로 가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 뭐, 하지만 좋아. 자기는 나 같은 건 아무래도 좋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혼자 있게 해줄게. 열심히 마음껏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내가 자기한테만 무턱대고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니야. 난 다만 외로울 뿐이야. 그렇잖아. 자기는 오히려 내게 여러 가지로 친절을 베풀어줬는데 내가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자기는 언제나 자기 세계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아무리 노크를 해도 잠시 눈만 치켜떠볼 뿐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아. 지금 콜라를 손에 든 자기가 막 돌아왔어.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며 걷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에 걸려 넘어져 버렸으면 하고 난 생각했지만 넘어지진 않았어. 자기는 지금 내 옆에서 꿀꺽꿀꺽 콜라를 마시고 있어. 콜라를 사들고 돌아오면서 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잖아 하고 알아차려주길 기대해봤지만 허사였어. 만일 그래줬다면 이따의 편지는 박박 찢어버리고 저기 자기 집으로 가자. 맛있는 저녁을 지어줄게. 그리고 나서 사이좋게 함께 자자고 말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자긴 철판처럼 무신경해. 안녕. PS. 이 다음에 교실에서 만나도 말 걸지 마. 이곳에 온 지도 벌써 4개월 가까이 되었어. 나는 지난 4개월 동안 너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너에게 공정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 나는 내게 좀 더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공정하게 행동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그다지 정상적인 게 아닐지도 몰라. 왜냐하면 내 나이 또래 여자애들은 대개 공정이란 말은 쓰지 않기 때문이야. 보통 젊은 여자애라면 사물이 공정한지 어떤지 하는 건 근본적으로 별 상관하지 않으니까. 지극히 평범한 여자애라면 무엇이 공정한지 아닌지보다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어떻게 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사물을 생각하기 마련이야. 공정이란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사용하는 말인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이 공정이라는 말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것처럼 느껴져. 아마도 무엇이 아름답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건 내겐 너무나 번거롭고 까다로운 명제라서 그만 다른 기준에 매달려 버리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공정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보편적이라든가 하는 건 말이야. 하지만 아무튼 나는 나 자신이 너에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를 무척이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상처받게 했으리라 생각해. 하지만 그로 인해 나 역시 나 자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으며 상처를 입혔어.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변호를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 만일 내가 너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남겼다면 그것은 너만의 상처가 아닌 나의 상처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 일로 나를 미워하거나 하지 말아줘.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야.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완전한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너에게 미움을 받거나 한다면 나는 정말 산산조각 나버릴 거야. 나는 너처럼 자신의 껍질 속에 들어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해. 나는 사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에겐 어쩐지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때론 네가 몹시 부럽기도 했고 너를 필요 이상으로 끌고 다니게 된 것도 어쩌면 그 탓인지도 몰라. 사물을 보는 이런 견해는 어쩌면 지나치게 분석적인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곳의 치료 방법은 결코 지나치게 분석적이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나 같은 입장에 처해 몇 달이고 치료를 받다 보면 어차피 많든 적든 분석적이 되어버리게 돼. 뭔가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탓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걸 의미하며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다. 하고 말이야. 이런 분석이 세계를 단순화하려는 건지 세분화하려는 건지 나로서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그때에 비하면 나는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것도 참 오랜만이야. 7월에 내게 보냈던 편지는 온몸을 쥐어짜는 느낌으로 썼지만 솔직히 말해 무슨 말을 썼는지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지독한 편지는 아니었는지 몰라. 이번엔 제법 차분한 심정으로 쓰고 있어. 맑은 공기, 밖으로부터 차단된 조용한 세계, 규칙적인 생활, 매일 하는 운동. 역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자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들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야. 물론 글로 써놓고 보면 나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것의 아주 일부분밖에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누군가에게 뭔가 적어 보내고 싶다는 기분이 든 것만으로도 지금의 나로서는 행복해. 그래서 나는 지금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저녁 7시 반이야. 저녁 식사도 했고 샤워도 방금 끝냈어. 주위는 조용하고 창밖은 캄캄해.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아. 평소에는 별이 참 아름다운데 오늘은 흐려서 보이지 않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별에 대해 잘 알아서 저것은 처녀자리고 저것이 사수자리라고 내게 가르쳐주곤 해. 아마 날이 저물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별에 대해 잘 알게 된 것이겠지.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이곳 사람들은 새랑 꽃이랑 벌레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 자신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게 무척 기분이 좋아. 이곳에는 모두 70명쯤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생활하고 있어. 그 밖에 스태프가 20명 남짓 있어. 무척 넓은 곳이라서 이 정도는 결코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없어. 오히려 한산하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몰라. 사방으로 드넓게 자연이 충만해 있고 사람들은 다들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 너무 조용해서
때때로 여기가 정말 현실 세계가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야. 하지만 물론 그렇진 않아. 우리들은 어떤 전제 아래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테니스와 농구를 하고 있어. 농구팀은 환자, 이런 말은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 환자와 스태프가 섞여서 구성되어 있어. 하지만 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누가 환자이고 누가 스태프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돼. 이건 뭔가 좀 이상해. 이상한 이야기지만 게임을 하면서 주위를 보고 있자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일그러져 보이는 거야. 어느 날 담당 의사에게 그 말을 했더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옳다고 했어. 그는 우리들이 이곳에 와 있는 건 그 비뚤어진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비뚤어진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라고 했어. 우리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그 비뚤어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 걸음걸이에 버릇이 있듯이 느끼는 방식이나 사고방식, 사물에 대한 견해에도 버릇이 있고 그것은 고치려 해도 갑자기 고쳐지는 것이 아니며 무리하게 고치려 들면 다른 데가 이상해져 버린다는 거야. 물론 이건 지극히 단순화한 설명이고 그런 건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가 말하려는 뜻을 어슴푸레하게나마 알 것도 같아. 우리는 확실히 자신의 비뚤어짐에 잘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그 비뚤어짐이 불러일으키는 현실적인 아픔이나 고통을 적절하게 자기 안에서 자리 잡게 할 수 없어서 또 그런 것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이곳에 들어와 있는 셈이야. 이곳에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비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바로 그 점이 이곳이 바깥 세계와 전혀 다른 점이야. 바깥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비뚤어진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거든.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세계에서는 비뚤어짐이야말로 전제 조건이지. 우리는 인디언이 머리에 자신의 부족을 나타내는 깃털을 꽂고 있듯이 비뚤어짐을 몸에 달고 있어. 그리고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조용히 살고 있는 거야. 운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채소를 가꾸고 있어. 토마토, 가지, 오이, 수박, 딸기, 파, 양배추, 무. 그 밖에 여러 가지도. 웬만한 것은 다 가꾸고 있어. 온실도 사용하고 있고. 이곳 사람들은 채소 가꾸는 일에 아주 능숙하고 또 열심이야. 책을 읽는다든가 전문가를 초청한다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료는 어떤 것이 좋다든가 토질이 어떻다든가 그런 이야기만 할 때도 있어. 나도 채소 가꾸기를 아주 좋아하게 됐어. 갖가지 과일이며 야채가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흐뭇한 일이야. 와타나베는 수박을 재배해 본 적이 있어? 수박이란 건 마치 작은 동물처럼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싱싱한 채소며 과일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어. 고기며 생선도 물론 나오지만 여기 있으니 그런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차츰 줄어들어. 채소가 무척 싱싱하고 맛있기 때문이야. 밖에 나가 산나물이며 버섯을 딸 때도 있어. 그런 것에도 전문가가 있어서 생각해보면 온통 전문가야 여기는. 이건 좋다, 저건 안 된다 가르쳐주곤 해. 덕분에 나는 여기 와서 체중이 3kg이나 늘었어. 아주 적절한 체중이지. 이게 다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덕분이야. 그 밖의 시간에 우리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해.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같은 건 없지만 그 대신 아주 좋은 도서실이 있고 레코드 라이브러리도 있어. 레코드 라이브러리에는 말러의 교향곡 전집에서부터 비틀즈까지 두루 갖춰 있어서 나는 늘 거기서 레코드를 빌려와 방에서 듣곤 해. 이 시설의 문제점이라면 한 번 이곳에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지기 싫어지거나 혹은 무서워진다는 점이야.
우리는 이곳에 있는 한 평화롭고 평온한 마음이 돼. 자신의 비뚤어진 마음도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고 자신이 회복되었다고 느끼게 되지. 하지만 바깥 세상이 과연 우리를 이곳에서처럼 수용해 줄지 어떨지 나로선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담당 의사는 내가 이제부터 차츰 외부 사람과 접촉을 갖기 시작해도 좋을 것이라고 해. 외부 사람이란, 즉 정상적인 세계의 정상적인 사람이란 뜻인데 그런 말을 들어도 내게는 와타나베의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부모님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분들은 나로 인해 몹시 혼란을 겪고 있어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어쩐지 비참한 심정이 될 것 같기 때문이야. 더구나 나로서는 너에게 설명해야만 할 일이 몇 가지 있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고 회피하고 지나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야.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진 말아줘.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나는 나에 대한 네 호의를 느꼈으며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심정을 솔직하게 내게 전하고 있을 뿐이야. 아마도 지금의 나는 그런 호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만일 내가 너에게 한 말 중에 어떤 말이든 부담스럽게 느껴진 게 있다면 사과할게. 용서해줘.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불완전한 인간이야.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만약 너와 내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상황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내가 정상이고 너도 정상이고 기즈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만약은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아. 적어도 나는 공정하고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금의 나로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너에게 전하고 싶은 거야. 이곳 시설은 보통 병원과는 달라서 면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워. 하루 전에만 미리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식사도 함께 할 수 있고 숙박시설도 있어. 네 사정이 허락될 때 한번 와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을게. 지도를 함께 보내. 긴 편지가 되어버려서 미안해.